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장 자치단체와 이제 국가입니다. 이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인데요. 자, 이 지방행정의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 있죠. 국가나 중앙정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있을 때요. 이때 이제 국가와 자치단체 관계에 대한 문제, 이 관계에서 첫 번째는요,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에서 이 업무를 누가 할까? 이른바 사무 배분의 문제가 있어요. 사무 배분, 이걸 기능 배분이라 부르기도 하죠. 사무 배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라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어떻게 통제할까? 이른바 중앙통제의 문제가 있어요. 중앙통제.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사무 배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사무 배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그다음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배분, 사무 배분이라고 불러도 되고 기능 배분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 사무 배분은 국가의 사무를 할 것이냐, 지방의 사무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배분하는 문제예요. 이때 그 방식에 보면은 개별적 지정주의와 포괄적 수권이 있어. 이거는 개별적 지정주의라는 거와 포괄적 수권은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자치가 있죠. 하나가 주민자치, 또 하나가 단체자치. 이때 개별적 지정주의는 어디에 속한다? 주민자치국가에서 나타난 스타일이고요. 포괄적 수권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단체자치국가에서 나온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사무 배분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바로 이제 해당된 것이 포괄적 수권입니다. 여기에서 예시주의를 포함시켜요. 그래서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불러요. 포괄적 예시주의. 이 말은 포괄적 수권을 바탕으로 하되 플러스 해갖고 예시주의를 첨가하고 있어. 이것이 지방자치법 구조에 보면은 1항에 쭉 자치단체 사무를 예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 배분은 이제 일반적 원칙이 있어요. 일반적 원칙 보면은 여기 보면 5개의 원칙이 있어. 이거 좀 중요하니까 이거 좀 내용 이해하고 가십시오. 자, 이것은 국가의 사무냐 지방의 사무냐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원칙 기준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현지성의 원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기초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불러요. 기초 우선의 원칙.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도로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럼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자, 먼저 자치구가 먼저 처리할까? 또는요, 서울시가 처리할까? 또는 국가가 처리할까? 누가 해야 될까? 이렇게 물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먼저 처리해라.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우선 또는 현지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에서 사무가 경합되지 않도록 해라. 사무 불경합의 원칙이에요. 사무가 경합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합성의 원칙입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할 사항은요. 국가는 통일적 업무, 지방은 종합적 업무 수행. 요거 좀 여러분들이 딱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국가는 뭐죠? 통일적 업무예요. 통일적 업무. 지방은요? 종합적 업무를 수행한다. 종합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통일이란 말은 전국적으로 같게, 그 다음에 종합성은 모두 다, 모두 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이제 종합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중에 특히 두 번째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비 부담의 원칙.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비 부담의 원칙. 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무 배분 일반적 원칙으로서 우리가 5가지를 봤어요. 자, 우리나라에는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요. 이 파트가 그대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비경합 원칙, 경합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초우선 원칙 이걸 이제 천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 불경합 원칙이라는 게 특별법에도 이 부분이 역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이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요. 원칙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기초가 먼저 하고, 기초가 안 되면은 광역이 어려우면 국가가, 그래서 국가는 마지막에 해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기타 포괄 배분, 민간의 자율성 존중에 등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 배분 기준 가져갈게요. 사무 배분 기준에는 자, 현재 우리는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사무는 뭐고 지방이 해야 될 사무는 뭔가, 이걸 이제 먼저 획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사무, 지방의 사무를 좀 획정해야 되는데 어디 적단 여백이 없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자, 국가가 해야 될 사무가 있고
자, 국가의 사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사무가 있어요. 도대체 국가의 사무는 뭐고 지방의 사무는 도대체 뭐야? 이걸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럼 국가의 사무는 뭘까? 지방의 사무는 뭘로 해야 될까? 이때 국가의 사무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국가가 존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모두 다 국가의 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째,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속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 4개 또는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째, 외교, 국방, 사법, 조세징수, 그리고 또 하나가 선거관리가 있어요. 선거관리. 자, 이걸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대한 사무고, 두 번째는 전국적인 사무가 여기에 국가의 사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방자치법에도 이게 소개되어 있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자, 와 같은 것을 존립에 필요한 사무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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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전부 다 전국적 규모, 기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국가의 사무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 사무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의 사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주민 생활에 관한 사무이고, 두 번째가 주민 복지에 대한 사무를 지방의 사무라고 봅니다. 그럼 주민 생활과 주민 복지에 대한 사무는 뭘까요? 이 내용은 뒤에 다시 소개할게요. 뒤에 소개하는데 여기에 속한 것이 가장 대표가요.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 그 다음에 도서관, 학교, 공원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방의 사무에 대한 것을 이제 이 두 개의 사무 구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 사무에 대해서요.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이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가 구조 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주민복지란 말이 있죠? 주민복지. 그 다음에 주민생활 이 전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 주민생활이나 복지에 대한 것이요. 청소, 쓰레기, 수거, 오물 뭐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할 사항이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소방입니다. 소방에 대한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보건이란 파트도요. 지방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소방, 보건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보건, 소방 이 두 가지는 뭐였다? 지방의 사무다 이렇게 보세요. 자, 소방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일까요? 지방 공무원일까요? 소방직 공무원은 99%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은 어디일까요? 역시 99%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근무한 사람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하지만은 나머지는 다 뭐죠? 지방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치단체 이제 사무에 속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보안, 조정 이런 거, 또 감독 이런 거. 그래서 광역적 사무, 보안, 조정, 감독 이런 것은 이제 광역, 시도의 사무고, 그다음에 시군구의 사무입니다. 광역이라면 시도를 얘기하죠. 시도. 기초로 얘기하면 시, 군, 구 이거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자, 뒤로 가시면 이제 우리의 사무에 대한 것이 이제 보는데, 자, 그럼 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로 다시 이렇게 나눠지고요.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가 있고, 위임 사무는 다시 단체 위임과 기관 위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좀 선행돼야 되는데, 일단 고유 사무라는 거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고유 사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은 자,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한 자주적 사무, 자치사무를 우리가 고유 사무라 부르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주민생활이나 주민복지에 대한 사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뭐 존립유지에 대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임사무는 위임은 원래 지방의 사무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다 해서 위임사무가 되는데, 자, 앞에서 잠시 우리 봤던 거 한번 다시 되돌려 볼게요. 우리 바로 앞에 봤던 것이 뭐냐면은 국가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사무가 있었어요. 그럼 이때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가 있어. 지방의 사무는 누가 처리해야 된다?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 사무는 그럼 누가 처리해야 될까요?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되겠죠. 국가 사무는 국가가 처리하고 지방 사무는 지방이 처리되겠죠. 그런데 국가 사무 중에 일부를 자치단체에게 뭐 한 것이다? 위임했다는, 이것은 뭐 위임 사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국가의 사무 중에 일부를 자치단체에게 위임하였다. 위임 사무. 자, 위임은 그냥 좀
내가 알아서 이거 처리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죠?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령에 규정을 두고 위임한 건데 이때 위임 사무에서 주의할 사항이요. 단체 위임이란 말과 기간 위임이란 말이 있어. 이 파트가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위임 사무는 다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방식이 문제예요. 위임한 방식인데 자, 얘가 자치단체예요. 자치단체예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지방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을 국가가 지방에 위임시켰어요. 그럼 위임시켰을 때 국가가 자치단체에게 위임해서 이것을 뭐라면 단체 위임이라 불러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안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어요. 의결기관이라 하면 의회고요.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을 얘기합니다. 이때 국가가 자치단체 전체에 위임한 것을 단체 위임이라 부르고요. 국가가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위임한 것을 기관 위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관 위임과 단체 위임에서는 법령이지만 그 법령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단체 위임은 자치단체 자체에게 위임한 것을 얘기해요. 반면 기관 위임이란 자치단체의 뭐죠? 집행기관입니다. 이 집행기관에게 위임한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이거 좀 체크해 두세요.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 집행기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단체 위임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어때요? 자치단체 모두의 업무가 되는 겁니다. 모두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장과 의회 모두가 처리할 업무예요. 모두가 처리할 업무, 공동 위임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감독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약하지만 기관위임은 얘기가 달라요. 기관위임은 국가가 직접 집행기관에게 위임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어요. 관여할 수 없고 왜? 장에게 위임하거나 집행기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적 감독 통제가 매우 심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때 이제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은 다 같이 법령에 의해서 위임이에요. 다 같이 뭐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한 것이에요. 다만 그 법령의 규정이 기관위임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위임은 개별적 법령 근거가 필요한 것이 단체위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법령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들어가면 어때요? 좀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기관위임이고 기관위임이 대표적인 예가요. 선거할 때 선거관리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위임 같은 경우는 보통 있죠. 비권력적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체위임은 보건소라든지 국도유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국도유지 또 뭐 하천, 국가하천 같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한강이라든가 그죠? 낙동강이 있어요. 국가하천이에요. 국가사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된 자치단체에 위임할 때는 단체 위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임의 두 가지 형태 이건 이제 구분하시는 것이 이쪽에서 가장 기본.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자 첫째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이 세 가지를요.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이제 뭐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사무 예시에서 이제 참고를 해볼게요. 이 파트 보시면은 자 상하수도 이런 거 다 자치사무예요. 다 자치사무. 근데 주의할 사항이요. 지금 등록사무가 있어. 이게 이제 자치사무를 현재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이 있어요. 기관위임은 원래 국가의 사무가 누구에게? 국가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한 거예요. 집행기관에게 위임한 것을 기관위임이라고 봤고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있어요. 이걸 옛날 호적이라고 불렀어요. 호적이면은 이때는 선관위가 현재 대법원인 얘기죠. 대법원이 다이렉트 위임한 겁니다. 대법원이 누구한테 위임한다? 자, 읍장, 면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나 또는 읍장, 면장에게 바로 위임한 것을 기관위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대한 사무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반면 이제 단체 위임은 보건소나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시 봤지만요. 하천의 보수 유지, 국도관리사무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단체 위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은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상 단체 위임이 쉬운 듯 하면서 조금 좀 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위임이라는 부분에서 단체 위임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예가 있다라는 정도를 이렇게 좀 체킹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사무에 대한 이제 구분 방식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지방사무의 문제점에 보면 우리는 자치와 위임 사무 자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나치게 기관위임 사무가 비중이 높다. 따라서 기관위임을 줄이고 자치사무로 많이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소방 업무는요. 자치사무이고요. 광역자치단체 사무예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사무는 앞에서 잠깐 봤지만은 자치사무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사무는 현재 자치사무로 되어 있고 자치사무에서 그럼 자치사무로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치사무는 경비 누가 부담해야 된다? 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은 국가사무죠. 이건 국가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병사도 국가사무입니다. 국가가 처리합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국가사무지만요. 현재 기관위임을 통해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시장, 업장, 면장에게 위임하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한다? 대법원이. 이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사무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일성기한 얘기 좀 할게요. 일성기한은 자, 일성기한이라는 개념은요.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랑 관련이 없어요. 자, 일성기한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국가의 사무가 있어요. 이 국가의 사무를 국가가 직접 처리한 거예요.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경우 있어요. 위임하는 거. 이것을 앞에서 위임사무라고 불렀죠. 자, 위임이란 국가가 자신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들이 하급기간을 둬야 돼요. 그 하급기간을 일선기간에 불러요. 그래서 일선기간은 이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하급기간을 얘기합니다. 한 개념 정해볼까요? 자, 일선기간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서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으로서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선기관은 통상 우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부르죠. 자, 여기서 개념적 정의 내릴 때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일선기관은 개념 꼭 정의 내리세요. 자, 일선기관은 뭐였다?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어떻게?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더 줄이면 뭐죠? 일선기관은 국가의 기관이다. 이거. 따라서 일선기관은 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아무 관련 없다. 자치단체 아무 관련 없다. 아무 관련 없다. 이거 이제 주의하세요. 자, 일선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일선기관은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에 불과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일선기관이 예를 들어서 일선기관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죠. 중앙행정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은 자, 17부, 5처, 자, 16청이 있어요. 이건 뭐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럼 얘들 각각의 부서가 지방에 뭘 두고 있다? 지방에 자신들의 하급기관을 두고 있어. 이것을 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일선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예컨대 경찰청이 있어요. 그럼 경찰청이 지방에 뭘 두고 있죠? 지방경찰청. 그리고 다시 뭐죠? 경찰서 이렇게 두고 있죠. 또 그다음 국세청이 있어요. 국세청이 지방에 두고 있는 것이 지방국세청, 세무서 이런 식입니다. 노동부가 지방에 하급기관을 두고 있어요. 지방노동청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지방행정기관, 일선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선기관은 다시 정리하면 뭐죠?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다 라는 거. 자, 일선기관의 개념이고요. 자, 일선기관은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 달리 독립된 법인격도 없다 라는 얘기. 일선기관을 이제 구분할 때 보통 일선기관, 특별 일선기관인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일선기관은 대부분 다가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지칭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방에 하급기관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뭐 보다시피 우체국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지방국세청이라든지 뭐 있죠.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국가의 하급기관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대륙형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일선기한을 뒀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이런 건 이제 지나간 게 참고로 보십시오. 종류 같은 것은요.
자, 일선기한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선기한은 자, 국가가 하급기한을 두고 있어요. 국가 하급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선기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신속한 업무 처리, 통일적 업무 처리, 전국적인 활용 이런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점은요. 바로 이제 일선기한이 강화는 지방자치 약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지방자치 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종합행정을 저해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종합행정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종합행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 이걸 종합행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무를 국가가 해버리면은 종합적 행정을 저해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기타 인력과 예산의 증가, 그 다음에 조정의 문제, 주민 참여의 곤란. 사실은 여기서 이 5번째가 중요하네요. 책임성의 문제가 있어요. 책임성. 자치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자, 자치단체는 주민의 대표가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기한은 국가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가 약해질 것이다 라는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선기한 관할 구역 패슬러 이론이 있어요. 이게 지나가셔도 돼요. 역시 이제 7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행정이 있습니다. 광역행정은요, 이 광자가 보시다시피 넓을 광자예요. 넓은 지역의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넓은 지역의 행정이다 라고 보는데 이 광역행정은 왜 필요한가? 그 다음 개념적 정의부터 좀 내려보자면 광역행정은 결론적으로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광역행정은 인접한 둘 이상의 자치단체예요.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 이것을 광역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개념적으로 정의를 좀 내리세요.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이 하나가 아니라 자치단체 내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광역행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서울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먹는 식수는 서울에서 우물을 파서 먹지 않습니다. 서울의 식수는 한강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이 한강은요, 강원도에서 충청도 이런 지역 경유에서 들어옵니다. 자, 강원도 있죠? 충청도 있죠? 경기도 있죠? 이렇게 경유에서 들어와요. 이렇게 경유에 들어가고 이 팔당에서 모여서 이제 들어오는데 한강물은 여기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먹는 식수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춘천에서 버린 물이, 그죠? 또는 제천에서 버린 물이 서울에서 어때요? 식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죠? 처리가 되지 않고 오물을 버리면 이쪽에는 어때요? 식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지역은 서로 어때요? 식수에 관련돼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앞에서 1편에서 공부할 때 외부성이라고 불렀어요. 외부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쁜 결과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폐수가 여기서 어때요? 손해를 가져다 준다. 자, 따라서 이 물에 관련돼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광역행정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이제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들어올 때 원래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너무 강조하면 어때요? 경계선에서 모두 내리고 서울버스로 옮겨 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불편이 오죠.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가 버스에 관련돼서 교통망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광역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은 둘 이상의 자체가 공동의 처리를 사무를 처리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필요하냐라고 이를 물으면요. 그만큼 어때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사회 경제 권력이 확대되고 또 그다음에 세상이 어때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광역행정 촉진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산업화로 인하여 이렇게 경제 권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 교통통신이 발달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이죠. 생활권의 확대 이런 것이고요. 행정수는 평준화예요. 평준화. 그래서 서비스 균준화. 부와 빈, 가난하고 부유한 자치단체 간 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예컨대 쓰레기 소각을 개별적 하는 것보다는 공동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규모의 경제, 기타 개발 행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촉진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광역행정에는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개념, 두 번째 필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방식, 광역행정 방식, 이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공동처리 방식, 연합 방식, 합병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행정협의회, 사무조합, 사무위탁 뭐 기타 내용이 있고요. 또 연합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합병 방식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보면은 아마 표가 나올 겁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이 표같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요. 1번 공동 처리 방식, 2번 연합 방식, 세 번째 통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합 방식은 한국에 없는 제도예요. 뭐냐면 자치단체 연합이라고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예요. 자치단체 연합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에는 없다. 자, 중요한 것만 먼저 볼게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조합 여기 세 가지가 있고요. 연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방식 합병이 있어요. 합병. 가장 강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강한 방식, 밑으로 갈수록 좀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력한 방식이다. 자, 사무위탁은요. 말 그대로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A씨가 B씨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탁합니다. 이러면 사무위탁이 돼요.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는 협의기구입니다. 협의체, 협의기구예요. 따라서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강제력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법인격이 없고 그다음에 강제력이 없다. 자, 행정협의회 말 그대로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를 구성한 것이죠. 그 다음에 조합 방식. 조합은요. 조합을 만든 건데 조합은 자치단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떤 규약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법인을 만든 것인데 조합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 불러요. 그래서 조합이란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단체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연합이 있어요. 연합은 법인격을 유지한 채 이게 키워드예요.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유지한 채 연합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예컨대 토론토라든가 오사카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연합이 있어요. A라는 시가 있고 그다음 B시가 연합했어요. 연합해갖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란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것을 연합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A씨와 B씨가 연합해서 A씨도 있고 B씨도 있고 C란 걸 새로 만들었을 때 연합이라 불러요. 반면 합병이라는 것은요. 통폐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A씨와 B씨가 합쳐졌어요. 새로운 형태 C만 남고요. A와 B는 사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둘 다 없어졌어요. 이것을 합병이라 부르죠. 자, 우리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합병이 이제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청주시와 청원이 합병해서 현재는 청주시만 됐습니다. 그럼 이때 청주시는 청원을 없애고 이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새로운 자치단체인 청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주시 의회와 청원군 의회를 모두 해산하고 새로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름이 청주라고 해서 처음에 청주시만 남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청원이 청주로 들어가면 이건 흡수가 해당돼. 흡수가 아니고 대등하게 새로 하나 만든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것이 마산, 창원, 진해에서 마창진이죠. 이게 합쳐져 갖고 통합 이제 창원시가 되어버렸죠. 자, 이런 경우가 합병.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식. 자, 새로운 법인격. 자, 법인격 유지. 자,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관계행정의 문제는 대단히 빈도가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꼭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건 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그다음에 자치단체 조합이 있다. 자치단체 조합도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어떤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 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 조합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이 언제면 9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사라졌고 정부와 조합 같은 형태는 다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본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관계행정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였다? 개념.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왜 나오게 되냐 필요성. 그다음 세 번째 방식. 방식은 세 가지 있었죠. 공동 처리 방식, 연합 방식, 통합 방식 이렇게 있었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니까 4개나 5개가 나왔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 간 관계 모형이 있어요. 정부 간 관계 모형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라이트라는 사람도 있고요. 엘콕, 그다음 로즈, 뭐 기타 있잖아요. 던리비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부 간 관계 모형은 다른 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의 없고요. 이 바로 라이트 견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이트라는 사람의 경우는 내포형과 중첩형, 분리형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포형을 포괄 권위, 그다음에 중첩형, 그다음 분리형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요 세 가지만 보시면은 99%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보는데 한번 그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거죠. 자, 이 경우에 우리 내포형을 뭐냐 포괄권위형이라고 불렀어요. 포괄권위형. 지금은 미국이에요. 이건 미국을 중심으로 봤고 미국이 아닌 나라를 설명할 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고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무슨 관계다? 종속적 관계다. 이거예요. 종속적 관계. 종속형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중첩은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중첩적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첩형을 이것을 이제 보완관계. 그 다음에 대등형을 다 보통 분리형이라고 불러요. 분리형인데 분리형은요 중앙은 중앙, 지방은 지방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미국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중앙, 지방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 관계. 자, 물론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이 내포형이 가장 가깝죠.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이상적 형태는 무엇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두 개가 어때요?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런 중첩적 관계. 이걸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셔도 이 부분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로즈도 있고 던리비도 있어요. 이건 이제 다 참고사항입니다. 신우파의 관점. 과거에 시험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분쟁 조정 볼까요? 분쟁 조정은 자치한 채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때 행자부 장관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조정은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은 신청에 따라서 조정이 했을 때 조정이 안 되거나 또는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청이 원칙이지만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분쟁 조정. 자, 그다음에 분쟁 조정의 기구가 있어요. 분쟁 조정할 때는 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자, 앞에 거 좀 빼버리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과 지방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분쟁조정에 대한 파트가요. 행정협의조정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살짝 좀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백이 어디 있죠? 예, 여기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시도가 있어요. 시도, 광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뭐죠? 시군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자치구와 자치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누가 조정한다? 구와 구 사이 분쟁이 하면은 이때는 자 시에서 조정하겠죠. 이것이 뭐냐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근데 시와 도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누가 조정한다? 자 이게 행정자치부, 행자부 소속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와 도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구 사이에서 분쟁은 시가 조정합니다. 그런데 도 소속의 군과 그다음에 시 소속의 구가 있어요. 둘 사이에서 분쟁은 누가 조정하냐? 이건 어때요? 시도를 달리 하잖아요. 이때는 누가 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때는 누가 조정해야 된다? 이때도 행자부가 조정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누가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뭔다? 행정협의조정기구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을 둔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때 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나 또는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정에 대한 구성령이 따라가요.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한 경우에는 구성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달리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 이것만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게 과거에는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어때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건 좀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중앙통제 보겠습니다. 중앙통제란 말은요. 누가를 통제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한 것을 중앙통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한 것을 말한다 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중앙통제의 방식은 다시 중앙정부란 말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 또 세 가지 통제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질적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보시면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이제 지방자치법 9장의 내용이 있어요. 법조문은 이렇게 이제 7개의 조문이 있어요. 이 7개 조문인데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 이제 역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정리하실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요. 누가 주체가 중요해요. 주체가 중요한데 누가 누굴 통제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한 국가 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 주무장관이 뭘 받는다?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위법부당 명령 처분 시정 명령에 보면은 역시 뭐죠? 주무장관이 뭘 할 수 있다?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땐 취소나 정지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관찰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 뭐죠? 주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중앙행정기관장은 뭘 할 수 있다? 지도, 감독,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다? 조언, 권고, 지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때 조언이나 권고나 지도나 지원이라는 것은 권력이 강하지 않고 비권력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뭐만 할 수 있다? 비권력적인 있죠. 지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반면 위임사무나 위법부당 명령 처분 시정 명령권이 있어. 이때는요 주무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주무장관이 뭘 할 수 있다? 취소, 정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주무장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1번 중앙행정기관장, 2번 주무부 장관, 3번 행정자치부 장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의해서 봅니다. 자, 이때 주무장관은 어떤 경우에 한 것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자, 이것을 법학에서 위법부당 이렇게 보시면 위법부당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기간을 정하여. 이것도 있잖아요. 기간을 정하여. 즉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기간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취소,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일 때는 어떻게 한다? 위법에 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법부당이 모든 경우가 아니라 위법부당의 경우지만 자치사무일 때는 뭐만 한다? 위법사항에 한한다. 이거만 이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이행명령이라고 있어요. 직무이행명령은 역시 같은 맥락인데 자치단체 장이 그 다음에 국가위임사무나 위임사무를 집행을 게을리할 때 안 하고 있어요. 위임사무인데 일을 안 하고 있어. 이때 어떻게 한다? 자, 이때 주무장관이 역시 어때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이행명령. 이걸 직무이행명령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무이행명령권, 취소, 정지권 같은 것은요 권력적 개념이에요. 해라 이런 얘기잖아.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때 누가 주무장관이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행자부 장관 등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또는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 다만 주의할 사항은 감사는 어디에만 해당된다? 위법에 한한다. 자,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이제 정리할 때 아까 우리 주체가 나왔죠, 그죠? 주체 보면 어때요? 중앙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법, 그 다음 또 하나 부당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자치사무 이렇게 용어가 나왔어요. 이 용어가 여기서 우리 이제 내용 정리할 때 체크할 사항입니다.
자, 이런 내용 이제 체크할 사항입니다. 자칫하면 단지 뭐만 위법만 됩니다. 부당은 되지 못합니다. 자, 이분이 중앙통제에서는 사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자, 나머지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제의 요구 및 제소권, 직접 제소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의 요구 및 제소할 수 있고, 그다음 인사통제가 있어요. 인사통제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기존 인건비 제도가 있는데 원래 이제 과거에 보면요 총회 인건비 제도가 시행됐었어요. 이것이 기존 인건비 제도로 2014년 변경이 됐고요. 참고로 중앙정부는 국가죠. 국가는 현재 총회 인건비 제도를 그대로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총회 인건비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방만 기존 인건비 제도로 변경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뭐 총인건비에 대한 세세한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재정 통제가 있어요. 국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통제할 수 있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한도제가 있어요. 근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요, 지방의회 의결만 거치면 돼요.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자부 장관이 소위 사전 승인 제도가 원칙이었어요. 사전 승인 원칙이었는데 현재는 사전 승인 제도를 없애고 사전 승인 제도는 현재는요 원칙은 안 하고 예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 원칙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폐지하고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다?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예산 결산이 성립하였을 때는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된다. 자, 기타 이제 감사원 회계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등에 대한 행정특례사항이라고 있어요. 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서울시 시험을 칠 때는 그래도 한번 봐두세요. 서울 시험은 봐두시고 나머지 시험에는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뒤에는 이제 특례사항이 있다라는 얘기죠. 특례사항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우리 2장에서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3장에는 조직에 대한 얘기할 건데 3장부터는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